아내와는 사이가 아주 나빠. 그래 이제 한번 우리 해외여행이나 같이 가자. 런던에서 게르첸은 여러분 이름 외우고 있죠. 이 당시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가, 철학자, 혁명파, 바쿠닌, 무정부주의자. 이때 러시아에 이런 혁명파들이 거의 다 모여가 나가 있거든요. 그걸만해. 그래서 베를린, 드레스덴,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드레스덴입니다. 드레스덴, 비스바덴, 이 도박장 많은데, 벨지움, 파리, 런던, 스위스, 북이태리 이런 데를 쭉 다니다가 겨울에 쓰는 여름의 인상, 이게 이제 유럽 비행기입니다. 유럽 비행기. 유럽 좋아 안 해요. 또 이렇게 딱 보고는 밤의 활락과 의무적인 학습, 관습과 영국 국교도들 제도, 이 자기 보면 국교도가 보니까 자기가 믿는 그리스 정교, 러시아 중 이 영국 성공했죠. 그 자기 믿는 데 비하면 이건 권위가 없어. 서울 비판합니다. 밤의 활락과 의무적인 관습과 영국 국교도 제도 마음에 안 들어. 특히 나폴레옹 3세 통치하의 프랑스 완전히 막 그 형식적이고 귀족적인 화려한 그런 걸 좋아하네요. 런던 빈민가 6세 소녀가 국을 행각하는 걸 봐. 이 지옥이다. 러시아는 못 살아도 그러진 않았어요. 파리 금정 맞는 부르주아, 루소 성선설 거짓말이다. 파리 사는 거 보니까 자기 만족에 화석화된 유럽. 그래서 서구 비판자가 됩니다. 그리고 서구를 비판하면서 러시아의 혁명파들이 되지 뭐 서구파들이거든. 우리도 그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서 뒤졌던 러시아를 빨리 우리도 그 나라처럼 공업화해서 잘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 혁명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때 러시아 서구파 혁명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럽 직접 보니까 영 틀려먹었어. 이거는 인류를 더 사악하게 만드는 제도야. 서구 산업 자본주의가. 그래서 비판적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함께 혁명파들도 함께 비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혁명파에서 자꾸 점점 멀어져 가요. 게르첸 아까 나왔죠. 1848년 2월 프랑스 혁명에 실망하고 왜? 실패해버렸거든. 슬라브 농촌 공동체와 토지, 노조에 기초한 사회주의를 변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말하자면은 서구파였던 게르첸 혁명 철학이 슬라브 농촌 공동체가요. 이제 이 경제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건데 우리나라보다도 더 농촌 공동체식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꼭 무슨 집단 농장 같아요. 살림하고 그 빈부 차이는 다 있지만 집단 농장은 다 함께 일하고 꼭 우리나라 옛날 노바하는 거 다 노베가 일합니다. 농촌 한 마을이 그냥 같이 움직입니다. 오늘은 이 집 뭐 심어주고 내일은 저 집 뭐 심어주고 오늘은 이 집 논매고 내일은 저 집 논매고 그런 식으로. 그래 안 하면 그 일을 못해요. 그래야 일을 쉽고 노래하면서 재밌게 하거든요. 그게 노반다 하거든. 그런 하고 농촌에 보면 개가 있잖아요. 개. 농촌 개는 뭐냐면은 누구 집 아들 장가 간다 하면은 잔치 때 돈이 없으니까 다 물건을 해줘요. 현품을. 누구는 술, 누구는 감주, 누구는 뭐 이래가지고 막. 감주가 그냥 몇 집에 하면은 감주 그냥 한 100명, 200명 먹을 감주가 독에 막 쌓입니다. 그걸 다 퍼먹이고 술도 독에 쌓여요. 이게 이제 계획하면 꼭 여러분들 현대화된 돈으로 하는 계획만이 아니고 그런 계획가 있습니다. 현물들에서 농촌에다 그래서 있거든. 러시아 혁명파들이 말하는 농촌 공동체 의식이 참 평화롭고 좋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기초해야 된다. 두 번째 해는 가거든. 스트라호프 아까 얘기했죠. 그 평론가가 쓴 폴란드 문제 그 제목이 논문 제목이 숙명적인 문제야. 숙명적인 문제. 이 논문 때문에 시대 브리엠마
도스토옙스키가 발간하던 잡지잖아요. 발행 정지 처분당해. 폴란드는 이때 러시아 주 식민지거든. 러시아 다스리는 폴란드가 너무 못 살고 이래서 안 된다.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수스로바 여자죠. 파리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근데 이 여자가 스페인 의대생 애인하고 연애하다가 이 여자 뭐 바람둥이니까 매력 있으니까 좀 파탈이거든. 스페인 의대생하고 연애했는데 그 의대생이 이 여자를 차버렸어. 그래서 도스키가 이제 결합시키고자 자청했으나 도스키는 이제 그 둘이 결합시켜 주려고 지가 나서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한테 실현당해가지고 괴로워하니까 그걸 붙여주려고 참 착하죠. 도스토옙스키도 내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냥 헤어져 버리죠. 그녀와 남매처럼 유럽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이 여자가 도스토옙스키 돈 빼내가지고 그냥 혼자 가버립니다. 왜? 이 여자는 그냥 도스토옙스키는 안중에도 없어. 비스바덴, 바덴바덴 등으로 도박, 빈털터리가 됩니다. 도스토옙스키 도박은 유명하잖아요. 하도 해가지고 빈털터리 된 거. 자, 이제 기회가 옵니다. 43세에 아내도 죽고 형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잡지가 폐간당했지 않습니까? 필화로. 새 잡지 세기라는 걸 에포하라는, 이포크라는 영어로 이포크 창간해가지고. 이건 뭐냐? 도스토옙스키가 유럽 2번 여행해서 보수파가 됩니다. 반혁명파가 돼요. 이래서 이 잡지는 지난번에 나왔던 브레마 시대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냈고 폐간당한 뒤에 새 잡지 세기 이포크에서는 컨서베티브 보수적이고 슬라보파일 하는 거는 슬라보필 하는 거는 뭐 좋아하는 애잖아요. 슬라브를 좋아하는 애거든. 그 뭡니까? 슬라브파 운동. 이 슬라브파 운동이 뭡니까?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슬라브 공동체, 농촌 공동체. 그런 걸 살려서 러시아 나름대로 그 공동체에 기반해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거는 사회주의 혁명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사회주의 반대, 전통파입니다. 그래 하면서 이때 러시아 문인 중에서 최고의 혁명파가 체르니셰프스키라는 소설가이자 평론가거든. 이거는 페트라 파브롭스크 그 감옥 안에서 쓴 소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유명하잖아요. 이게 막 그때 대학생과 젊은 층에 막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거 안 읽으면 그냥 러시아 청년도 아니야. 그만큼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소설이 널리 읽혔단 말이죠. 근데 도스키는 그걸 읽어보고 이 소설 안 된다. 나는 이 소설을 비판하는 소설 써야 되겠다고 마음먹어요. 자, 아내가 죽고 형도 죽었어. 두 달 간격 두고 4월에 아내 죽고 6월에 형이 죽었거든. 형이 죽으니까 그 형수와 사남매, 형수가 독일 여자잖아요. 거기다가 형이 또 애인까지 있었어. 애인이 애까지 남겨놨어. 그 애인 애까지 맡아가지고 도스토옙스키가 형 가족들을 다 먹이 살려야 될 처지야. 이름에 잡지 발행 중단해버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지하실 숙인데 이거는 이제 내가 여기서 지하실 이를 썼는데 정확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소설들은 지하 생활자의 숙이 지하실 대신에 지하 생활자의 숙인데 이제 원래 이 제목을 보면은 Note from Underground 지하실의 숙이 맞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래 말하면 뜻이 안 통하니까 지하 생활자의 숙이 이렇게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작품이야말로 사회주의와 결별하는 소설입니다. 사회적 적응을 못하는 불안과 은폐와 도피증과 고립 심리를 그린 거예요. 그 당시 청년들 중에. 1860년대 변모의 적응 탈락자 심리거든. 그럼 청년기 때는 누구든지 다 공상적 사회주의자가 돼요. 여러분도 보면 막 우리 왜 이렇게 살기 힘드느냐. 이런 사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다 해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도스토옙스키도 그랬는데 지역 살고 좀 달라졌다가 그래도 자유주의자는 됐는데 유럽 여행 가보고 완전히 반혁명주의자가 돼버렸잖아요. 도스토옙스키는.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체르니셰프스키를 비판하는 소설, 그 혁명소설 비판하는 소설이에요. 퇴직한 하급 관리의 독백으로 여러 사람의 독백을 만드는데 영혼을 열어줍니다. 이래 말하는데 소설 중에 좀 제일 재미없는 소설이에요. 앙드레 지드는 도스토옙스키 전 작품을 푸는 열쇠다. 이건 뭐 내가 보기에는 앙드레 지드는 그래 봤지만 내가 볼 땐 그래 말하기보다는 도스토옙스키의 전기의 작품에서 후기의 작품, 반혁명적인 작품으로 나가는 분수령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이다. 지하생활자의 숲이다. 이 무렵에 도스토옙스키를 둘러싸고 있던 여인들은 대표적으로 세 사람 들면 이렇습니다. 안나, 장군의 딸이자 지주집 출신이고, 도스토옙스키의 실물 보고는, 소설 보고는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만났어. 이 안나가 도스토옙스키가 하는 잡지에 소설 투고했거든. 도스토옙스키 보고 소설 잘 쓴다. 오너라. 그 실물 보고는 울어버렸다 그래요. 청혼 거절해요. 백지의 아글라의 모델이 된 거다. 그 다음 마르타 브라운. 러시아 여자입니다. 미국인 선원과 결혼해서 이름이 이래 된 거예요. 러시아에. 잠시 도스토옙스키와 관계를 가졌어요. 스스로 봐. 지금까지 계속 나왔죠. 파리에서 나가 만났는데 비스바덴에서 도박을 해가지고 바덴바덴에서 뚜르게네프에게 돈을 빌리거든. 이때 이제 또 이 얘기를 여러분 재밌어요. 도스토옙스키 이때 이제 가장 부자가 뚜르게네프잖아요. 작가 중에서는 무단에서 최고 부자는 뚜르게네프거든. 도스토이 뭐 이런 사람하고 상대가 안 돼요. 재산이 하도 많아요. 돈이 많아서 뚜르게네프는. 그 도스토옙스키가 뚜르게네프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 돈을 반밖에 안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밖에 안 줘. 그래가지고 좀 삐쳤어.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둘이 사이가 나빠집니다. 뚜르게네프는 돈이 많으니까 건방져가지고 뭐 도스토옙스키하고도 사이 나쁘고 도스토옙스키하고도 사이 나쁘고 물론 그랬다 나중에 다 화해하긴 하지만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돈을 갖고 빌린 돈 있다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 여자는 도망가 버려요. 도스토옙스키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출판업자한테 자기 전 저작권 내가 당신한테 다 주겠으니까 돈 달라. 빌려가지고 또 노름해가 또 돈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근데 시베리아에서 자기가 병사 노릇할 때 검사, 브랑겔, 남자. 응? 이게 그 당시에 코펜하겐 러시아 공사를 가 있었어요. 주재 공사로. 그것까지 찾아가서 돈 빌려요. 얼마나 공한가 알겠죠. 왜? 노름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죄와 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죄와 벌은 우리가 다 아는 소설이죠. 너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죠. 이 평론가 스트라호프가 도스토옙스키가 좋아했던 여자의 남편 스트라호프 평론가, 이 평론가가 페테르부르크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에 오데사는 제일 남쪽입니다. 흑해 연안에. 그 교사로 있다가 페테르부르크 정은 와서 평론가로 활동해요. 시대, 이포크, 전부 다 이건 도스토옙스키가 내던 잡지입니다. 여기에 참가했다가 자유주의에 반대한 전통 스라브 보수 민족주의자, 혁명 반대죠. 도스토옙스키가 사상이 딱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라호프라는 평론가는 전쟁과 평화가 세계 최고 걸작이라는 걸 처음으로 평가한 평론가입니다. 왜? 전쟁과 평화를 그때 러시아 평론가들은 훌륭한 소설인지 몰랐어요. 바보처럼. 이 스트라호프가 처음으로 딱 했고 그 다음에는 죄와 벌이 나오니까 이거 세계 걸작이다. 꼭 평한 게 바로 이 평론가입니다.
제아벌의 주인공이 살았던 이게 원래는 5층 옥탑방이었는데 라스콜리노코프가 살던 방이죠. 지금은 4층밖에 없어서 1층 여기에다가 라스콜리노코프 석상을 세워놨어요. 이겁니다. 여기다 요 석상을 떼내서 보면 요렇게 동상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라스콜리노코프가 살았던 모델 옛날 집 다 빌딩 옛날 집 없어지고 고쳐버렸으니까 이건 페테르부르크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시엔나야 광장 이건 뭐 창녀들도 득실거리고 뭐 하는 그 광장입니다. 제아벌 라스콜리노코프 법대를 중퇴했고 논리적인 살인 이래 해서 난 죽여도 죄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아니라고 느꼈는데 그 자기가 죽인 노파의 여동생인 백씨가 나타나는데 현장 들켜서 그것까지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 네. 죄 없는 제 여자를 왜 죽였을까? 나중에는 자수해가지고 8년형을 받아요. 이때 창녀 출신의 소냐가 동행합니다. 시베리아 유학 갈 때. 소냐는 어떤 여자냐? 아버지가 퇴직 관리로 주정뱅이고 창녀가 되죠. 부모라는 게 자기 딸에게 나가서 돈 벌어오느라 이 계모거든. 루지는 가난한 집 출신 변호사입니다. 소냐 애인이었거든. 그 누이 누구냐? 소냐 애인이 아니라 누이. 그 라스콜리노코프의 여동생의 약혼자였어요. 루지는 변호사인데. 근데 하도 가난하고 막 처남이 막 살인범하니까 파혼해버립니다. 범행 일부 구성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범행 구상 치밀하게 해. 실행 며칠 지낸 뒤에 범행 후 자수까지 며칠간. 그리고 에피로그. 그 범행한 것 중에 딱 직접 그린 거는 9일 동안 일어났던 일을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딱 추락해서 그린 거다. 제1부는 살인을 위해서 현장 답사, 귀로의 퇴직 관리, 소냐 아버지를 만나. 자기 여동생 두냐 결혼 편지, 나중에 파혼 당하잖아요. 술집에서 이제 현장 답사하고 오는데 술집에 들리니까 장교들과 대학생들이 토론하는데 정남편 오빠가 죽여도 된다. 돈 많은 착취하는 피를 빨아먹는 노파니까 죽여도 죄가 없다. 그걸 듣고 나도 죽여야 되겠다. 자기 생각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살인 전에 꿈을 꿔요. 망하지 죽이는 거. 2부는 정신 장난에 중점을 둬야 해요. 근데 왜 장난이 일으키냐면 이런 겁니다. 경찰이 출두 명예에 떨어져요. 이것들이 내가 죄인 줄 아나? 살인범인 줄 아나? 사실은 빚 지불 명령이야. 방세 안 내가지고 빨리 내라고 한 건데 자기는 살인죄를 자기가 들통난 줄 알고. 그래서 경찰에 가 있는데 경찰들끼리 막 그 노파 죽인 게 누구냐 뭐 하고 막 얘기하니까 자기 발이 저려가지고 기절해버려요. 경찰에서. 그러니까 일부 눈치 빠른 수사관들이 저 청년 이상하다. 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페인트공이 용의자를 검거되어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장 찾아가 봅니다. 소냐 아버지가 마차에 치여 죽거든. 소냐를 만나. 어머니와 누동생 상경해서 정신착란을 염려해요. 시골에 있던 어머니와 누동생이 주인 라스콜리노코프가 이상해졌다 해가지고 다 찾아옵니다. 자, 복잡해지죠. 제3부 심리투정. 예심 판사가 딱 인지해버려요. 이놈이 범인이다. 4부 여동생 두냐가 짝사랑하는 스비드리 가일로프 13살짜리 소녀를 능욕하고 죽게 하고 아내를 독살한 이게 등장합니다. 근데 이 범인에게 라스콜리노코프가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왜? 이것도 다 죄인이니까. 5부는 공상적 사유죄 등식해가지고 이걸 비판합니다. 그동안의 자기 사상을 다 비판해버리는 거죠. 6부는 예심 판사와 대결해요. 신문하는 데서. 자수해버려요.
에필로그 유영지. 처음에는 냉담하다가 차츰 회개해서 인간화, 다시 재생, 라스콜니코프가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죄아벌이라 이 말이죠. 사상적 전환. 라스콜니코프라는 이름, 주인공 이름 자체가 분리파 교도다. 그런 뜻입니다. 정통 러시아 정교에서 분리파 교도 이름을 뜻하는 거죠. 작가 노트에서 그리스 정교를 기초로 하는 그리스 정교적 관점이고, 고통 속에서 행복을 찾고 안락 속에서 행복은 없다. 인간은 손으로 못할 일은 하나도 없는데 그저 급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대체 무엇일까? 새로운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자기 자신의 말, 이것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다. 새로운 걸 다 두려워해. 관습대로 그대로 행동하려고 그래. 소냐는 머리는 금발이고 얼굴은 언제나 창백하고 갸름하다. 본명은 소피아. 소냐. 라스콜니코프가 그녀를 창녀를 만들 그 계모 이 여자 소냐 계모를 막 비판. 어떻게 아무리 계모라도 그럴 수 있냐 하니까 소냐는 도리어 자기 계모를 옹호합니다. 지금 어머니는 어린애 같다. 불행만이 연인에 다쳐서 머리가 이상해졌다. 얼마나 마음이 넓고 착한 분인지 모른다. 당신 아무것도 모를 거다. 아, 이것도 너무 착하지 않아요? 천치 정도, 천치 수준이잖아. 기독교적인 박애주의와 슬라브주의적인 이상세계에 대한 맹신, 빈부와 권력 등 사회적인 인식 없이 사랑과 형제에 이런 것만으로도 인간이 이 지상을 낙원을 만들 수 있다. 그 혁명 반대죠. 이런 혁명을 이렇게 해야지 계급혁명은 안 된다. 라스콜니코프는 소냐 평가입니다. 어째서 그냥 오랫동안 이런 처지에 놓였을까? 물속에 뛰어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미치지 않았을까? 대체 무엇이 그녀를 붙들어 메어놓은 건가? 음탕이 아닐까? 의심을 해요. 저자가 저래 창년으로 하는 게 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 여자에게는 음탕이라는 털끔한 것도 없어. 음탕이 소냐 심장에 침도 못했어. 참 괴로운 일이죠. 죄아벌은 모델이 된 사건이 다닐로프입니다. 대학생이 고려대공업자와 한열 죽여요. 29,000루블 강탈했어. 이걸 뚜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의 바자로프와 비교해요. 이래서 그걸 이제 요 보면 영어로 된 게 몇 번이나 이 통해서 라스콜니코프가 자기 그 행동,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정당화하는 그 논리가 뭐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 사람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도 영웅이지 않느냐? 보다 높은 인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살인도 무죄다. 그래 주장하는 겁니다. 자, 운명의 여인 안나. 운명의 여인 안나. 편집자 스텔롭스키에게 3,000루블 가불 해요. 도박자를 2달 안으로 써주겠다. 약속해. 어기면은 모든 저작물 판권 주겠다. 그 친구 밀코프가 너 못 쓰니까 그냥 써도 안 되는데 생각해서 언제 쓰느냐. 속기사 하나 써라. 그래서 속기사를 하나 고용합니다. 이게 나중에 두 번째 아내가 되거든. 10월 4일에 이 여자가 방문을 했어요. 이 안나거든. 안나. 이 속기사입니다. 30일에 원고 알려주니까 11월 1일까지니까 하루 전에 원고 마감해 주니까 출판업자들이나 전 문단에서 놀라버립니다. 그 기간에 장편 한 권 써버렸으니까. 천재죠. 부르고 쓴 거거든.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당시 20살이야. 아버지가 애독하던 도술길 읽고는 도술길 좋아하고 존경했어. 그러다가 이제 속기사가 된 거야. 와서 그냥 둘이 받아 쓰고 한동안에 둘이 사랑하게 돼가지고 결혼해버린 거죠. 이건 이제 이 둘째 마누라와 첫째 아내가 놓은 아들, 딸입니다. 도박자입니다. 작가의 연애와 룰레트 체험, 외국 무대 한 유일한 작품이거든. 가공의 국제도시인데 실제로는 비스바덴이에요. 비스바덴, 도박장 많은 도시 비스바덴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서쪽으로 40km 떨어진 온천 도시고 식염천으로 류마티즘과 통풍에 좋다는 카지노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비스바덴. 자, 주요 인물은 폴리나. 작가의 실제 연인 모델이야. 소설에서는 여러 남자가 그녀를 연모해. 장군은 양녀로 프랑스인 가짜 후작을 사랑하나 실패해. 이 여자 주인공이죠. 알렉세이, 이 여자 사랑해. 그 사랑하는데 실패해. 그 도박으로 달래. 이 영국인은 이 여자를 연모하나 여자는 비웃어. 그러나 기사적인 여자를 지켜. 이건 또 할머니 장군의 백모로 하루에 거 잃고도 자존심 지켜. 도박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도박하고는 달리 전부 상류층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잃어도 눈도 깜짝거리지 않는 그런 걸 쭉 그려나간 겁니다. 안 나와 지원합니다. 지원해서 아내께 보낸 편지. 그냥 아내께 뭐 온갖 그냥 아영을 다 떨고 이제 지원을 했단 말이죠. 이 현명한 아내. 살림을 너무나 잘 살아요. 그래 유럽 여행을 가. 베를린 거쳐서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사랑하는 드레스덴. 이게 독일의 피렌체라고 그랬대요. 드레스덴 별명이.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사랑하는 거야. 3주 후에 홈부르크에서 도박해가지고 아내가 다 재산 정리해서 여행 왔잖아요. 소설 쓰라고. 그까지 다 잃어버려. 프랑크푸르트, 다누슈타트, 하이델베르크 영지 하다가 바덴에서 뚜르게를 만나가지고 둘이 말다툼이에요. 연기. 뚜르게네브 연기는 뭡니까? 농노제를 비판하는 소설이거든. 도스토옙스키는 지금 러시아 좋아. 슬라브 공동체가. 이 둘이 원수가 됩니다. 도박으로 또 돈 다 잃어. 이래가지고 아내는 모든 걸 다 팔거나 전당포에 갖다 맡겨. 그래 또 돈 떼줘. 이 아내가요. 도스토옙스키 도박을 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 해보십시오. 고치려면. 못하게 하면 더 하거든. 다 그래요. 뭐든지. 돈 다 대줘버려. 왜? 나중에 그냥 사람은 살아있으면 소설 쓰면 돈 버니까. 먹고 사니까. 아내가 그걸 알아. 나중에 다 망해버렸거든. 그래서 나중에 도박 딱 손 끊습니다. 아내에게 막 이렇게 구걸해요. 돈 몽땅 잃고 말았다. 마지막 한 번까지 깡그리 당장 여행할 돈 보내라. 차비도 없어요. 스위스에 1년 체류하다가 제네바 뭐 혁명회의도 참가했지만 혁명은 이미 떠났어요. 갈 필요도 없는데 간 거죠. 돈이나 좀 구하려고 갔겠지. 이 그림에 감동합니다. 자, 이 그림 난 뭐 별로 감동은 안 되는데 예수 그 처형당한 뒤의 예수상을 그대로 그린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왜 감동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백치와 영원한 남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